예, 전문가들과 함께 이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종래 충남대 특임교수,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김관욱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강선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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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가 이제 앞선 리포트를 좀 봤는데요. 네. 뭐 이제 사이판에는 뭐 귀국 한 1,000명 정도, 1,000여 명, 1,100여 명 정도가 이제 남아 있는데 이제 귀국도 이제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네. 뭐 어느 정도까지는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오늘은 600명 정도 추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두 갈래예요. 하나는 지금 어젯밤과 오늘 새벽에 왔던 것처럼 군 수송기에 의해서 사이판에서 감으로 갔다가 예. 감에서 민항기 편으로 오는 분들이 오늘 한 300명 정도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수송기가 가서 사이판에서 감으로 이송을 시켰지만 예. 오늘 아시아나항공기가 직접 갑니다. 예. 직접 가서 한 대, 원래 5대를 신청을 했는데 한 대만 그 공항 사정 때문에 한 대만 가서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여기에 정원이 302명이니까 예. 한 300명 정도 오시면은 아까 리포트에서 1,600명이 현재 남아 있다고 했지만은 오늘 중으로 한 600명이 들어올 것이고요. 예.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좀 불투명한 것이 지금 현지 항공 당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간제탑이 파손이 됐고 예. 활주로가 침수가 됐기 때문에 예. 전면적으로 공항을 다시 운영을 하지는 못하고 예. 제한적으로 하는데 예.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는 해가 있을 때죠. 해가 있을 때니까는 육안으로 다 이착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제한을 하고 또 더구나 우선 이 긴급 구호물자를 싣고 오는 비행기 예. 그리고 또 현지인들 밖에 나갔던 현지인들 비행기 이것을 예.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2,500명이 고립이 돼서 민항기 2대를 투입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현지 공항 사정에 따라서 예. 더 늦춰질지 얼마나 더 있어야 될지 그건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말 자연재해가 무섭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제 절감을 하게 되는데요. 여행객들도 여행객들이지만 현지 교민들도 참 망연자실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 교민이 한 2,000명 정도 된대요. 근데 그분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관광 인프라가 다 깨졌기 때문에 일단은 인프라가 없으니까 관광객들이 못 들어오는. 그런데 거기서 생활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중고죠. 생활도 해야 되고 또 관광객이 안 들어오니까 생계 유지도 어렵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교민들도 좀 한국 정부에서 좀 지원하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자, 저희들은 이제 정치권 말말말을 통해서 한 주간 뜨거웠던 정치권 이슈 한번 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은 보실까요? 네, 전원책 당신들이 해라. 김관욱 교수님 예. 무슨 말인가요? 당신들이 해라는 것은 들이라는 것인데 이제 복수죠. 근데 비대위원들을 지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들이라고 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는 김병준 비대위원. 장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왜 나왔냐면 최근에 비대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이 이게 변호사나 또는 무슨 평론가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특위위원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좀 헷갈린다. 그 얘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제 태극기 부대 영입하는 그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논란이 발생하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거기에 불편한 감정을 내세운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원책 비대위원도 조강특위 위원이지만 사실 위원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조강특위 위원회에다가 예컨대 무슨 뭐 강령에 대한 부분도 브리핑을 하겠다. 그다음에 조강특위 결과는 반드시 또 비대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옥상옥의 어떤 장면을 만들어내니까 나는 그렇게 못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어떤 것의 경고적인 사인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한테 간섭을 할 거면 나는 이거 그만두겠다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사실상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거다. 이렇게 해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전원책 변호사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 이 궁합이 좀 틀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좀 그 상황에서 맞춰가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정치하는 분들끼리 궁합이 오늘도 맞았다 내일도 틀릴 수 있고 다음은 틀렸다 내일도 맞을 수 있지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그마저는 그 계기가 됐던 사건적인 계기가 됐던 것은 그 위원장 말고도 그 일부 비대위원들의 언행 그러니까 전원책
변호사 팀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주문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조언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뭐 다른 자리에서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서 또 달리 그 조광특 비대위원들이 하는 말 등등이 엉겨 삼아 저렇게 된 것이 이제 말하자면 굳이 발단이 됐다가 하면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예. 본질은 두 가지 때문에 저 문제가 이렇게 간단치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두 분 다 이게 실물 정치를 몸으로 익히지는 않은 아무리 봐도 예를 때 예. 기자가 아무리 정치를 봐고 수십 년을 저도 했습니다만은 본인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실물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두 분은 담론가 좋게 얘기하면 전략가 혹은 기획가일전정 실물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공통점이 있지만 충돌할 영역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이미 비대위가 출범한 지가 좀 되고 조광특위도 저렇게 됐기 때문에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방송용어로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에서도 외부 인사들이 들어갔지만 그중에서도 김병준 위원장 계가 조금 측근이 있을 것이고 친전원책계가 있을 거예요. 예. 비대위원들 중에는 김병준 의원이 영입한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조광특위에는 전원책 변호사가 영입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끼리에 그렇게 완전히 합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넘어야 될 고비 때문에 잘 될 가능성이 또 크다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첫째는 저분들이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둘 다가 동병상련적인 측면이 있고요. 아, 그렇네요. 두 번째는 연말까지 정개특위를 마감을 해야 되는데 예. 정개특위라면 말이 거창하지만 하여튼 핵심은 예.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중대선거구제를 할 거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갈 거냐 하는데 예. 그 위원장이 심상정 그 위원장이 국회에서 소수당파이지만 맡고 있는 그 당에서는 정의당에서는 그 두 가지를 찬성하고 민주당도 아마 내부적으로는 원하는 발 겁니다. 네. 예. 저게 되면은 한국당은 거의 3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한국당에서는 적어도 정개특위가 열리는 데는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돼서 쉽게 깨지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예. 그거는 또 하나는 전당대 시기 등등과 관련이 있고 예. 그다음에 외부 인사들을 말하자면 지금의 말 나오는 분들의 대표로 출마나 이런 부분도 있고 더 핵심적으로는 내년 4월에 이 재보선 선거에서 예. 조광특위에게 권한을 줄 것이냐 비대위에게 줄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서서 할 것이냐 등등의 공천 같은 건 말이죠. 한 7군데쯤 예정이 되는데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화합할 여지도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다툴 여지도 있지만 큰 틀로서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단합을 해서 그 위기라고 할까 그 변환점을 잘 넘어가야 될 책무도 있지 않나 예. 해서 이렇게 반반으로 봐야지 비관적으로만 볼 건 아니지 않나 싶게 그렇군요.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박지원 의원이 이 김병준 전원책 투톱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실까요? 진짜 좋아해요. 제가 전원책 변호사한테 들어가지 마라. 감하게 노는 곳에 왜 평론가 가냐. 어떤 경우에도요. 정치권에 정치를 모르는 정당 위의 사람이 비대위원장이나 조광특 의원으로 들어와서 성공한 적 별로 없습니다. 태극기 부대도 같이 가자. 전원책 변호사가 패널로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옳은 얘기예요. 자기 견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평론가니까. 그렇지만은 조광특 의원은 이미 한국당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당신이 TV 나와서 라디오 인터뷰하듯 무슨 평론가냐. 당연히 지적하는 거예요. 갈등 보이죠? 앞으로도 갈등되고 보십시오만은 아무것도 못해요. 예,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병준, 전원책 이 두 분은 원외 인사여서 이게 뭐 보수 결집이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 정치에서 굉장히 그 정치 근육을 발달시킨 박지원 의원의 말씀이니까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전원책 변호사도 그렇고 어느 정도 새겨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쳐내고 이런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보다 앞서 그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랑 그 전원책 조광특위 위원이 지금까지 성과를 보고 약간 결론적으로 박지원 의원이 할 수 없다는 예견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그 이제 비대위가 들어선 지도 몇 달이 지났고요. 그리고 그 전원책 조광특위 위원이 조광특위 위원장 격을 맡은 지도 지금 상당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성과 국민들이 그렇다 할 성과를 보여준 게 지금까지 있나는 생각을 하면 좀 의문점이에요. 네. 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비대위원장으로 오시면서 가치를 정립해서 인적 청산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럼 과연 가치가 일단 정립이 되었느냐. 아. 거기서 약간 퀘스천 마크가 생기고 그러면 예. 그 가치를 정립했다고 했을
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소위 말하면 본인들의 밥그릇인데 그거를 놓을 것이냐는 더더욱 퀘스천 마크인 거예요. 네. 그리고 전원책 그 조직 조강특위 위원장의 경우는 그 들꽃 같은 분들, 그러니까 웰빙 정당에서 벗어나서 비바람을 맞은 들꽃 같은 분들을 외부에서 모셔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모셔오려면 일단 기존에 있는 자리를 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예. 자리를 비우는 작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느냐도 사실은 잘은 모르겠고, 그리고 이 들꽃 같은 분들은 모셔온다고 얘기를 하면서 거론된 몇몇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연 들꽃 같은 분들이냐, 그 좀 공감을 얻기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네. 어떤 결과론을 보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결과를 보고 박지원 의원이 앞으로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한 건 저는 경험 측에서 왔다고 보거든요. 경험 측? 예, 경험 측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치권 밖에서 와서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건 왜냐하면은 이 현직을 강조한 것은 현직은 세력이 있어요. 그렇죠.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정당 안에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예. 그러니까 그동안 보면은 과거만 봐도 뭐 예를 들어서 강계 출신의 고건 전 총리나 뭐 학자 출신 이수정 전 총리나 와서 예. 다 실패했죠. 예. 그 얼마 전만 해도 지난번 대선 때만 해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그러니까 들어와서 결국은 당내 세력이 없고 현직이 아니라서 실패했다는 이야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 체제도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조금 전에 우리 김종래 교수님께서는 잘 될 거다, 잘 돼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잘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은 반반이라고 그랬죠. 예, 잘 될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쪽에 어떤 노선에 대한 생각도 좀 다르고 또 서로 그 위치에 대한 감정 싸움도 있는 것 같아요. 감정싸움. 예, 그러니까 조직 강화 특위하고 비대위 사이의 감정 싸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인터뷰에서 전은책 변호사가 그 말을 했어요. 그 김병준 위원장이 하루 전에 조강특위 위원들 밥 먹자고 전화 왔다. 그래서 내가 난 안 갔다 이랬어요. 예. 어떻게 하루 전에 우습게 보내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회의에서 그 비대위원들이 조강특위위원에게 당부의 말을 하던데 그러면 이게 상하관계냐. 그래서 내가 그 김병준 위원장한테 항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하나는 뭐냐면은 김병준 위원장이 처음에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그 보수, 그러니까 한국당의 가치 재정립을 이야기했죠. 예. 그리고 인적 정치하는 나중에 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요거 하도 거세니까는 김병준 그 전은책 변호사를 인적 청산의 정권을 줬죠. 그런데 전은책 변호사가 와서 인적 청산이 아니고 보수 대통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보수 대통합 이야기하면서 특히 태극기 부대 포용론까지 나오니까 예. 그 부분부터 지금 비대위원장과 그 조강특위 위원장이 많이 그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네. 좀 어렵지 않을까. 어렵지 않나 어렵지 그런 생각이 않을까. 들어요. 네. 자, 저희는 두 번째 말말말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말말은 김성태 원내대표 시력 교정부터 하시길. 무슨 얘기냐면요. 김성태 원내대표와 정의당 간에 난데없는 안과와 이비인후과 공방이 있었습니다. 보실까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나는 한 놈만 팬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패다가 지금 이제 하나를 더 패기 시작한 거죠. 이 정규직화라고 하는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치면서 이것이 결국 너희들끼리 짬짬이 해먹으려고 정규직화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펴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빌미로 자기 사람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형태를 펴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상대가 어느 지점을 펴고 있는지도 잘못 알아볼 정도로 눈에 만시가 있다면 시력 교정부터 하고 나서길 바라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의 충고로 안과에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김성태 대표가 이비인후과에 다녀올 차례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욕을 하는데 못 알아들을 것을 보면 불치병에 가깝지만 현대의학의 힘을 통동원해 치료에 매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기적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네, 많이 씁니다. 만시 시력 교정을 하고 오라는 것이었지 눈에 안대를 하고 애꾸는 선장 코스프레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저희가 그 화면을 봤는데 이게 웃어야지 굉장히 울어야지 예.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뭔가 병원 얘기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이게 뭐 정말 뭐 안과 이비인후과는 뭐 정말 뭔가 비유를 하는 것이지
뭘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안과 이비인후과 무슨 잘못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를 환자로 지금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뭔가가 잘못됐다, 병을 고쳐라, 뭐 예. 이런 얘기. 서로에 대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예. 예컨대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김성태 대표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결국에는 물거품 만들려는 그 부분에 한 놈만 패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고 네. 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거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 하면서 짬짬이로 자기들의 어떤 사람들만 심으려고 하는 것만을 비판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사실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부분에 어떤 포인트를 맞춰서 자신들에게 이익을 맞추려는 자신들의 주장을 강조하려는 부분에서 상대를 환자로 지칭하는 이런 정치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한국 국민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불편하죠. 지금 어떻게 해도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가는 거는 당연한 어떤 수순이고 해야 될 어떤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지나친 비정규직화가 사실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야 되는 건 굉장히 당위론적으로 맞는데 예. 그 안에서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어떤 친인척이라든가 소수의 사람들만 혜택을 본다면 그것도 매우 잘못된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사안들이 사실은 아주 쉽게 이제 뭐 합의점을 만들 수도 있는데 네. 결국 이제 자기 주장들이 더 옳다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 보기엔 답답한 거죠. 아니 예. 안과 이과 얘기 나온 거, 이비인후과 나온 건가? 우리 정치권이 어쨌든 자기들끼리 고발하는 것으로서 눈이 좀 잘 안 보이고 귀도 좀 멀어가고 있거나는 정치권의 자화상을 여야가 합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야당은 아니지, 둘 다 야당이지만. 예. 그냥 특이한 게 왜 저기서 민주당이 저 공방에 TV조선이 저렇게만 소개해서 그런지 왜 저기 정작 당사자가 돼야 될 민주당은 왜 말이 없는가 하는 거 하고 네. 또 하나는 예. 이쪽은 왜 대표하고 대변인하고 이쪽은 원내대표만 나오는지 그것도 서로들 그것도 또 서로 간에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여서 그런지 격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다시 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말씀과 김성태 의원 중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아니고 그럼요. 예. 그중에 친인척 문제가 어떤 거냐 예. 이걸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거하고 자꾸 분리시켜 합쳐서 얘기하면 다른 거예요. 이건 이것대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건 이것대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당장 문제는 친인척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저희는 다음 정치권 말말말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네, 홍준표 전 대표 어처구니 없는 꼼수다. 자, 청와대가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는 이 발언에 홍준표 전 대표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어처구니 없는 꼼수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저 송국건 국장님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그 평양 공동선언 그러거나 군사 합의서에 대해서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서 국무회에서 의결을 하고 예.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왜 국회에 대한 그 권한을 무시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청와대 처음 김의겸 대변인 설명이 어쨌든 이것은 나중에 국가 간의 조약에 대해서 청와대가 국회가 비준을 하기로 됐는데 헌법 60조에 이것은 북한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비준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청와대 스스로가 논쟁의 불씨를 불러온 것이죠. 그렇다면은 북한이 국가가 아니면은 왜 그러면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비준을 해달라고 하느냐. 또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저서에서 북한을 국가라고 하고 14선언 같은 게 비준을 해야 된다고 했다. 이렇게 하니까 김의겸 대변인이 다음 날 북한이 국가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상으로는 영토 조항에서 국가가 아닌데 국제법에서는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홍준표 대표가 그동안의 남북관계의 남북 기본 합의서까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꼼수를 쓴 것이다. 정당화를 위해서 합의서 인준의 정당화를 위해서 꼼수를 쓴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예. 자기가 보니까 어쨌든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의 문제는 정말 예전부터 있었던 정치권에서 공방이 되는 그런 재료 중 하나였잖아요. 어쨌든 이번에 홍준표 대표는 북한이 국가라는 입장이고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 앞으로는.
글쎄 지금 이제 북한이 국가다 아니다 이게 위헌이다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야가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는 예. 상황인데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법리 공방으로 물론 그 법적으로 따질 면이 아주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걸 법리 공방으로 이렇게 계속 끌고 가서 우리 국익에 과연 지금 도움이 되냐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에도 어떤 실익이 되냐는 거는 잘은 모르겠어요. 이 문제의 본질은 어쨌든 크게 보면 한반도 평화로 가는 프로세스 과정에 있어서 좀 추동을 갖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그 국회에서 지금 4.27 판문점 비준 동의를 안 해주고 있으니 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그래서 그 이행 선언의 성격을 가진 그런 그 평양 선언이나 이런 거를 이제 대통령이 비준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그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가는 목표나 이런 걸 보고서는 야당에서 좀 따질 건 따지고 그렇게 네. 했으면 좋겠지. 이게 좀 본질을 벗어난 데로 가가지고 지금 공방이 계속 가열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은 예.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홍준표 전 대표 슬슬 이 정치 행보를 재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1인 유튜브 방송도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과거 이 방송 영상 한번 보실까요? 5월 9일 여러분의 힘으로 강인한 대통령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제가 집권하면요 북의 김정을 내가 굴복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판을 뒤엎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홍준표만큼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토론 나가고 나면 아마 판도가 더 바뀔 겁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예전에 홍준표 전 대표가 했던 내용을 좀 봤는데 최근에 이제 정봉주 전 의원도 네. 뭐 1인 방송을 하겠다, 뭐 팟캐스트 뭐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1인 방송이나 뭐 팟캐스트가 이제 정치권에서 얼마나 이제 효과를 발휘할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까지 그 1인 방송, 유튜버를 통한 1인 방송은 예. 주로 보수 쪽에서 클릭 수가 제일 많고 구독자 수가 제일 많다. 이 보도가 계속 나왔죠. 예. 예. 그리고 과거에 그 팟캐스트를 했던 정봉주 전 의원과 같이 팟캐스트를 했던 김호준 씨나 뭐 주진우 씨나 지금 전부 다 어떤 공영방송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1인 방송은 지금 보수 쪽이 일단은 구독자 수가 많다. 이렇게 나오니까 홍준표 대표도 뛰어들었고 정봉주 전 의원도 본인이 원래 3, 4년 전에 한번 했었다. 예. 그리고 내가 팟캐스트를 재패를 한 적이 있다. 내가 재패를 하겠다고 다시 뛰어들었죠. 예. 이것은 그러면은 과연 보수 진보로 봤을 때 가장 문제는 얼마나 구독자 수를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확장성이 있을 것이냐 문제예요. 그렇죠. 확장성은 거의 뭐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는 게 좀 맞습니다. 예. 본인이 선택해서 채널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방송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보수 예를 들어서 뭐 보수에서 아주 구독자 수가 많은 그 팟캐스트라고 1인 방송이라고 해도 그것의 확장성은 기대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결속력은 좀 강화를 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에 어떤 큰 선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 또 대형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좀 잠복이 돼 있는 양쪽의 예. 결속력을 계속 잠복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보수 정객들의 또 새로운 시장이 유튜브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수 전망하세요? 정객들, 보수 정객도 있지만 뭐 논객도 있고 분들 보기에는 이제 현재 언론 상황에 자기네들이 주장을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든 충분하고도 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이제 한때 인터넷이나 SNS를 많이 장악했던 걸로 보이는 진보 세력 중에서도 저 유튜브까지 이렇게 나서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말하자면 정치 전쟁이 벌어질는지도 모르는 거죠. 뭐 경쟁이 벌어질 수.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말이 시대에 어긋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스타 담론가들이나 유튜버들이 생겨나기는 할 겁니다. 예. 나는 뭐 클릭자가 10만이다, 20만이다, 30만이다 할 겁니다. 100만일 수도 있고 뭐 1000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죠. 이 정치라든가 이거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 예. 아까 이제 송봉국장께서는 그거를 확장성이라고 했지만 확장성 이전에 영향력상 큰 흐름을 바꾸고 결정하고 하는 데는 큰 영향이 과연 있을 것인가. 맞아요. 결집력은 있을 거예요. 뭐 보는 사람들끼리 있는데 근데 뭐 내 유튜브에 뭐 100만 명 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별로 영향이 실제 대세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지 않지 않나. 다만 뭐 거기에서 비즈니스가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주장 충분히 할 수도 있고 거기서 또 결집된 사람들끼리는 그 자체 가치를 공유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소통
소통도 하고 싶겠죠. 근데 실제로 뭐 약간의 그 엔터적 기능이 어차피 어떻게 설명하든 간에 그 기능이 있어서 그렇게 그 본질적인 영역까지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양쪽이 아까 엔터테인먼트식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쪽이 다 극단적인 주장을 하면서 그것이 분열의 씨앗이 되는 그런 경우가 제일 우려스럽죠. 사고가 날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